대한민국 외교는 다른 나라는 가지고 있지 않은 북한이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세대와 달리 북한에 대해서 또는 남북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면서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되고 통일은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좋겠고 뭐 이제 이런 생각에 뭐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통일을 꼭 해야 된다라는 명제의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그 통일을 꼭 서둘러서 해야 될 것이냐,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의견들은 다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0년 동안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우리의 골칫거리일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여러 나라한테도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북한하고 뭘 잘해보려고 너무 노심초사하고 조심스럽게 하느라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 외교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는 북한에 대해서도 너무 편향된 생각을 갖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도 당당한 자세로 나간다. 핵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자세를 가진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 추진해 나간다라는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우리의 다른 외교에 전 정권처럼 큰 영향을 미칠 그런 소지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럼 북한과 남한 사이에 긴장 관계가 좀 고조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우려가 또 있고 북한이 또 조만간 제7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 그 경우에는 긴장이 얼마나 고조될 것이냐, 국제사회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라는 이러한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실을 명확히 판단한 기초 위에 또 우리 남북한이 한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통일은 추구해 나가되 냉정한 현실의 바탕 위에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미중 경쟁에서의 대한민국의 선택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쟁, 전략적 경쟁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중국이 대외적으로 팽창하는 것을 어떻게 컨테인하느냐, 어떻게 여기저기서 막느냐 하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고민입니다. 우리나라는 미중 전략적 경쟁에 가장 가까운 데서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면서 우리가 처신을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미중이 서로 싸울 때 미국 편도 안 들고 중국 편도 안 들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익만 취해 나가자. 뭐 이제 이런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에 있어서는 어떠냐면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전 정권에서 미중 사이에 균형 외교를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전 정권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가가지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동맹조약이 있고 이 동맹조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맹조약을 우리가 파기할 수 있습니까? 파기 못하죠. 동맹조약을 파기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동맹조약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한미 동맹조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외교적 버든, 외교적인 짐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은 한미 동맹을 확고하게 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 나가고 한미 동맹을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닌 가치 동맹, 경제 동맹으로까지 확대해 나간다라는 방침 하에서 미중 사이의 전략 경쟁에도 대처해 나간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싫어할 거 아니냐? 중국이 싫어하죠. 중국이 싫어하죠. 그러나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흡사 중국 편을 들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보다는 중국으로서는 선택이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은 역시 미국의 동맹국이니까 한국이 미중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이 할 수 있는 선택에는 제한이 있구나라는 것을 중국이 처음부터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중국이 우리를 보고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으로 그렇게 가깝고 그러면은 미국한테 우리가 하기 어려운 얘기도 한국이 해줄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기대를 중국이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다음 주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G20 외무장관 회담 참석하러 갔을 때 왕이 외교부장하고 회담을 한다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장관하고 처음 이제 회담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새 정권이 윤석열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이 사실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번에 왕이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왕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도 좀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외교는 대미 외교는 미국이 동맹이라고 그래서 자동방으로 미국이 우리 편이고 우리 친구고 늘 도와준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착각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정말 못 살던 시절에는 미국은 우리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동맹국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좀 때를 써도, 우리가 좀 잘못해도 무조건 도와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의 국력도 꽤 되고 우리의 경제력도 꽤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미국이 마냥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맹인데 그럼 미국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방적 시혜 관계가 아니라 우리도 미국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정권에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 동맹의 영역을 확대하고 상호 윈윈하는 그러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그래서 IPF에는 이미 가입을 했고 쿼드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국은 아까 미중 경쟁에서 대충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80%를 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 특히 일본과 달리 일본은 나이 드신 분들의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큰데 우리나라는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보다 20, 30대 젊은 분들의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웃 나라로서 한중 간에 서로 국민들의 감정이 이렇게 서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된 원인이 주로 중국
쪽에 있다고 뭐 생각은 하는데 그것을 서로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비판은 그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저자세 외교를 한다. 중국이 너무 고압적으로 나온다. 중국이 과거에 자기들이 종주국이었던 시절에 그런 어떤 그 힘의 외교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중국과 교섭을 해본 경험에 비추어 봐도 중국이 우리보다 큰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국하고 우리가 외교를 할 때 좀 당당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을 조심스럽게 다루기도 해야 되고 중국의 눈치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칙을 훼손하면서 중국의 굴신, 중국의 허리를 굽힐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잘못했을 때, 중국이 원칙을 어겼을 때, 중국이 뭔가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중국의 잘못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원칙에 따라서 하고 그 대신에 한 가지 조심할 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원칙을 어기면 안 됩니다. 마늘 분쟁 때는 우리가 원칙을 먼저 어겼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중국하고 뭘 할 때 원칙을 지키고 약속한 거는 어기지 않고 지켜나가되 중국이 뭘 잘못하거나 약속을 어겼을 때 그걸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되는 원칙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외교.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쁘고 뭐 이런데도 나는 일본 정말 싫다. 손 들어봐 한번.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어? 일본 다 싫어하잖아요. 일본 그냥 조금 싫다. 그럼 일본 난 일본 좋아한다. 손 들어봐. 아니 양쪽에 다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뭐야 그럼? 한일 관계는 복잡하죠. 한일 관계 복잡하고 그다음에 저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일본 비자 빨리 무비자 빨리 회복되고 비행편 빨리 하면은 빨리 일본 가가지고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뭐 또 일본 뭐가 나오면은 막 그냥 저 일본 놈들 나쁜 놈들 막 또 이러고 그 굉장히 이중적인 측면이 있죠. 제가 뉴질랜드 대사할 때 그 오클랜드라는 뉴질랜드의 큰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스포츠 용품 파는 샵이 있어요. 거기 창문에다가 큰 뭐 표 같은 걸 붙여놨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 호주 놈들과 싸우는 어떤 팀도 응원한다 이렇게 써 있어. 알아듣겠어 무슨 얘기인지? 호주 놈이 뭔가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이 호주 놈하고 하는 게 OC라고 그래. OC. 그러니까 우리는 호주 놈들과 싸우는 어떤 팀도 응원한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본 팀이 무슨 뭘 할 때 일본의 반대팀을 응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명동 상가에 그런 슬로건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일본 놈들과 싸우는 어떤 팀도 응원한다. 거기다 우리는 못 붙이잖아요. 왜? 우리는 일본을 진짜 미워하니까 그걸 붙이는 게 창피한 거야 우리는. 근데 호주 뉴질랜드는요 이웃 나라잖아요. 둘이 엄청난 라이벌리가 있어요. 둘이 뭐 경쟁이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작은 나라인데도 호주한테는 지면 절대로 안 돼. 근데 그런 슬로건을 붙인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경쟁자이긴 해도 적은 아니다 이거야. 저는 한일 관계도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과거의 원한도 있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일본 천황이 우리한테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라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사죄해주고 총리도 사죄해주고 그러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죠. 근데 그거는 이미 가능하지가 않죠. 그런 걸 하려면 일본이 전쟁 끝나고 나서 몇 년 내에 빨리 했어야죠. 일본도 찬스를 놓친 겁니다. 그건 사실은. 그러면 뭐냐?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자꾸 매달려서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건 바보예요.
우리가 바본 거예요. 일본이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건 바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일본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는 일본의 숙제로 놔두자 이거예요. 일본도 진정으로 눈물 흘리면서 반성하면 일본한테도 좋은 겁니다, 사실은. 일본이 그걸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일본한테 숙제로 남겨두자 이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그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본하고 뭘 다시 이제 해보자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원칙 하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방문했을 때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보면은 제가 지금 얘기한 게 거기 다 써 있습니다. 그대로. 양국이 합의한 공동성문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뒤집어서 또 거꾸로 가고 지금 그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일본이 우리 이웃 나라로 있는 것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점은 극소화하고 일본이 이웃에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장점은 극소화하고 장점은 될 수 있으면 발길로 차고 단점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단점을 극대화해가지고서 막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과거사 문제의 현명한 처리, 잊지는 않되 걸림돌이지 않도록 우리의 숙제가 아닌 일본의 숙제로 남겨놓도록 하자. 괜찮죠? 자, 외교의 다변화입니다. 저는 인도 대사도 했는데요. 인도가 인구가 14억입니다. 몇 년 내로 중국 인구를 추월해서 앞설 겁니다. 그다음에 인도는 요새 6, 7% 경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면은 GDP 총량에 있어서 미국을 넘어섭니다. 중국 다음에 중국을 넘어서서 세계 최대의 GDP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는 지금 북핵이나 한반도 문제, 남북한 문제, 뭐 4강 외교 여기에 매몰돼 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 외교도 이제 다른 나라들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도 다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외교 다변화의 넘버원 대상이 인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도를 넘어서서 동남아 물론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유럽에도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외교 다변화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가치 외교, 기후 변화나 인권 이런 가치 외교에도 우리가 좀 더 외교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외교가 우리의 지정학적인 특성상 외교가 우리나라처럼 중요한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외교에 투입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면 우리 국가 예산의 1%가 안 됩니다. 0.9% 정도 뭐 이 정도 됩니다. 국방비는 20 몇 프로를 우리가 쓰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외교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전쟁을 안 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외교의 예산을 0.1% 더 증가를 시키는 것이 국방비 몇 프로 증가시키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외교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교의 전문성. 대한민국 외교도 지금 연륜이 이제 7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3, 40년 외교 일선에서 근무하고 대사를 하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또는 지금 외교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사하는 사람들은 다 30년 이상씩 외교관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 외교관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국가가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권이 수시로 바뀌면서 외교관들의 사기 진작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교 경험이 너무 없는 사람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대사 총영사로 보내는 바람에
외교부의 위계 질서를 흐트리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가 물론 전문 외교관들이 전유물처럼 외교관 아니면 안 돼 하는 그런 시절도 지났습니다. 외교에 우리의 모든 외교 역량을 다 투입은 하긴 하되, 그러나 전문 외교관이 커리어 디플로맷이 반드시 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전문 외교관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개 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 같이 젊었을 때부터 국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우리 외교 일선뿐 아니라 우리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사기업에도 국제관계, 국제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서에 가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의 도움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한 2개만 제가 받을게요. 예, 일본 고베대학에서 온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회장님 그 말씀에 정말 공감을 많이 받았고요. 이번 강의를 듣기 위해서 어제 입국을 했는데 참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벌써 듭니다. 예, 제 질문은 현직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 이게 과연 독단적인 판단인가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회장님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많이 받았는데요. 스캇 세이건의 조직론에서 보자면 외교 관계자의 그 반대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 사실을 몰랐는가를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외교의 입장이 도외시되었는가 생각을 하자면 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그 결과는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견해할 것도 없죠, 뭐. 견해할 것도 없고요. 그건 우리 국내 정치판의 모순이고 못된 버릇입니다. 됐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자, 또.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예원입니다. 아까 대일본 외교 말씀하실 때 그 파트에서 과거사 문제, 이제 과거사 문제를 우리의 숙제가 아닌 일본의 숙제로 남겨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위안부 문제같이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이 부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요, 위안부 문제에 그 피해자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이 피해자 할머니들이 넘버원이죠. 그분들의 뜻이 제일 먼저 존중이 돼야 되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그 사람 윤미향 같이 그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의 의견도 우리가 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입장도 있고. 근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해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각은 똑같으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할머니들이 빨리 돈 받고 끝내기를 원했어요. 일부 할머니들은 나는 돈보다는 일본의 진정한 사죄가 더 필요해,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그럼 정부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럼 끝까지 진정한 사죄를 주장하신 그분 말을 따라야지 맞느냐? 아니면은 야, 나 죽기 전에 보상금이라도 좀 받아서 손자들 용돈이라도 좀 주고 싶어 하시는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뜻을 따르는 게 맞느냐? 어떤 게 맞겠습니까? 그게 정부 정책 담당자로서는 적당한 중간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자는 나름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정대협하고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했던 거고요, 사실은. 근데 합의를 하고 나서 그게 뒤집어지니까 이게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는 건 2015년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죠. 일을 꼬이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가는 저는 내가 지금 실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문제는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할 해법은 없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된다. 타협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정부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냥 자기 판단에 이거 이 정도면 적당해 하고서 꽝 던지면은 반드시 세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붉어지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게 그 정부가 그런 설득 작업도 같이 해나가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